안녕하세요. 정말 얼마 전에 저에게 눈물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 나고 열불 터지는 일이 저에게 생겨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2명 있어요. 제가 사실 재혼 가정이거든요. 어릴 때 애 아빠가 얼마나 알코올 중독이 심했는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힘들게 설거지 알바를 해서 애들 반찬 살 돈을 벌어오면 집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다 필요 없어. 몰라, 나는 그냥 이 집구석에 꼴 보기 싫어. 아주 죽겠다고.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어. 시궁창 같은 인생.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있는 귤박스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귤이 와르르르 터질 때까지 야구공 던지듯이 하나하나 던졌고 온 벽지가 귤즙으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딸내미 둘은 아빠가 너무너무 무섭다고 피아노 의자 밑이랑 옷장 안에 숨어 있었지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애들 보는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그렇게 세상이 힘들고 한스러우면 밖에 나가서 당신이 뭐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돈을 벌든가 일을 하든가 공부를 하든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서 맨날 인생을 탓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도대체가 누가 좋아하냐고. 미치겠어, 당신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로 미쳐버리겠어. 저는 악을 쓰면서 남편에게 화를 냈고, 화를 내는 저를 본 남편도 동시에 저와 같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철썩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때리자 숨어있던 애들은 목숨을 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엄마 때릴 거면 나를 때려! 애아빠는 그런 애들을 때리려고 했고, 저는 차라리 나를 때리지, 애들은 절대 때리지 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애들을 애 아빠로부터 지켜냈어요. 사실 남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착하고 그래도 꽤나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성공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거든요. 잘 다니던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고 중간에 받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이고, 딱 그때 외환 위기가 터진 겁니다. 줄줄이 회사들이 망했고 건실했던 대우까지도 휘청일 정도였으니 새로 시작한 사업체들은 얼마나 타격이 컸겠어요. 제 남편은 그때 사업에 실패하면서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제정신, 정말 맨정신으로는 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눈물만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요. 그때 저는 막내를 임신하고 있었고 몸이 무거워서 일을 하지도 못했어요. 정말 내 식구가 죽만 먹으면서, 그것도 밥에 물을 많이 넣은 죽만 먹으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와이프를 때리려고 하고 딸내미를 발로 차는 남편이 어딨어. 힘들겠지만 그냥 이혼해. 그래, 이혼하는 게 낫겠어. 아무래도 이런 아빠 밑에서 살면 애들 정신도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애 아빠가 측은했어요.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결과가 마음처럼 안 따라주니 정말 살려고 술을 마시다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남편을 데리고 살았던 거죠. 그게 이제 점점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에 저는 시댁에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애 아빠랑 이혼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살려고요. 저도 애 아빠를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애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도 폭력 쓰는 것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너무 힘들어요. 딸내미들이 벌벌 떨어가지고 이에 금이 갈 정도예요. 얼마나 지 아빠가 무서웠으면 이를 꽉 깨물었겠어요. 시댁에서도 저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 도장을 꾹 찍었고 시댁에서는 합심해서 남편을 알코올 중독 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의 사이가 파국으로 치달았으니 당연히 시댁과 저의 사이도 좋지 않았고
이혼한 이후로는 아예 남편네 가족과 교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원래는 시댁에서 적은 돈이지만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그나마 아이들을 키우고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이들은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서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였고 학창 시절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도 막내는 애가 순하고 소심해서 학교에서 누구를 때리거나 돈을 뜯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첫째였던 거죠. 첫째인 리나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돈을 뺏고 위협을 하고 다닌 겁니다.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님, 학교에 한번 오시죠. 긴히 할 말이 있는데요. 제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학교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이거는 타협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라서 꼭 학교에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 말씀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진짜 긴장이 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달달달 손을 떤 채로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아이들이 학교를 끝내고 다들 집으로 가는 시각, 저는 나가는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교문을 통과해서 교무실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과 함께 앉아있는 여성분들, 제 딸이 괴롭힌 애들 엄마였던 거죠. 저를 보자마자 애들 엄마는 욕을 하면서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내 딸내미 돈을 이렇게 뜯어? 지금 장난하는 거야? 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자유로운 성격을 가진 제 첫째 딸은 기가 무진장 셌고 그래서 동급생들 사이에서 일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 애들은 제 딸이 무서워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빠서 딸내미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봐주긴 뭘 봐줘? 퇴학을 시킬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뭔 봐달라고 하면 다 용서를 해야 하나? 아이를 퇴학시켜버릴 거라는 학부모님들의 말에 저는 무릎을 꿇고 벌벌 빌었어요. 하지만 화가 난 어머님들은 눈길 하나 주지 않았지요. 아이가 퇴학당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었지요.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에 담임 선생님은 저희도 처음에는 리나를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동급생들 피해가 너무 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머님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제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제 딸은 퇴학을 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얼마나 리나를 심하게 혼냈는지 말도 못합니다. 최리나, 너 정말 미친 거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들은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안 그래? 정말 엄마가 미쳐.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애들이 다 너만 보면 치를 떠는 거니? 엄마가 이렇게 키웠어? 몰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 욕짓거리 하거나 때리기만 하고 엄마는 나가서 일하느라 힘들어하고 벌벌 떠는 나를 지켜주지도 않았잖아. 안 그래? 내가 이렇게 삐뚤게 자란 것도 전부 다 아빠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니까 퇴학을 당하든 안 당하든 내 삶에 변화는 없어. 그리고 퇴학을 안 당했어도 나는 똑같이 살았을 거야. 리나는 소리를 빽 지르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허무했고 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는 마음이 좁고 여유가 없어서 자식들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니네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어린 젊은 애들 앞에서 굽실대면서 돈 벌고 너네들 뒷바라지 하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칠 거니? 너네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니? 하면서 아이들을 원망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도 참 딱해요. 지네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지네들을 때리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정신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었겠어요. 그나마 막내딸은 타고난 성향이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고 훌훌 털어버리는 성향이라 괜찮았지. 에휴, 아빠 성격을 닮은 리나는 그대로 그 스트레스를 외부에다가 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저는 3년간 리나와 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만나면 화만 냈어요. 애가 삐뚤어질까봐 호되게 혼을 내고 무서운 엄마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리나는 저에게 쌓인 게 많았던 것인지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독립을 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리나에게 아무리 엄마가 싫어도 그래도 결혼 전까진 엄마랑 살아야지. 나가면 전부 다 돈에다가 얼마나 삶이 힘들어지는데. 몰라. 나도 그냥 이제는 내 맘대로 살래. 엄마 간섭하는 것도 지치고 이 가난한 집구석탱이 그냥 지겨워 죽겠어. 딸은 그대로 집을 나갔고 저와 딸은 그 후로 4년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막내딸 리안이가 엄마, 언니 18살 나이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한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리나랑 연락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애가 무슨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한다고 떠들고 다녀? 그리고 나이 차이가 뭐? 띠동갑이 훨씬 넘는다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정말 미치겠다. 정말로 그 말을 들은 순간 알아 누울 뻔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해달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었어요.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았지만 결국에 저는 리나랑 연락이 되었고 리나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내 결혼 반대하지 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 도움 없이 혼자서 크고 자라왔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급식비 못 내고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놀림받고 아빠한테 싸다고 맞은 이유로 내 성격이 모나진 거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그냥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다 밖으로 표출하고 산 거야. 그래도 리나야, 됐어. 엄마 조용히 해. 내가 말하고 있잖아. 아빠 때문에 우리 집 가난해졌고 나는 가난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차별과 시선들이 싫었어. 빨리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고 그러다가 지금 이 사람 만난 거고 내 온 마음을 다 주려고 결심한 거야. 내가 어떤 결심을 한지 엄마는 잘 알겠지? 그러니까 나 이 사람이랑 엄마가 뭐라고 해도 결혼할 거니까 말리지 마. 끊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뚜뚜뚜. 저의 귓가에는 공허하고 충격적인 전화 끊긴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딸은 결국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살이나 차이가 나버리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딸을 아예 안 보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을 잘못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제발 딸들만큼은 결혼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니까 정말 속상했습니다. 리안이는 엄마, 언니가 원래 그렇잖아. 그리고 언니 성격을 봐. 남자한테 지고 사는 성격은 절대로 아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니를 이제는 편하게 좀 생각해. 저는 리안이의 말에 조금은 안심을 하게 되었고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소식조차 듣지 못했지만 막내딸의 말을 믿고 큰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딸이 시집을 간 지 한 1년이 채 안 되었을 거예요. 갑자기 막내딸 리안이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말을 걸었지요. 엄마, 혹시 요즘 언니랑 연락해? 엄마, 네 언니랑 연락 못 하잖니. 네 언니가 엄마 연락을 안 받는데 어떻게 하겠니? 그런데 갑자기 네 언니 이야기는 왜 하는 거니?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진짜 답답하네. 언니랑 나도 연락이 안 된 지 꽤 됐거든? 언니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이상해. 정말 이상해.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언니랑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언니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거든?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말하는 게 3개월 전부터 언니 연락이 끊겼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안 받고 언니가 내 연락만 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연락까지 피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형부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형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지? 리안이마저 리나랑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저는 불안해졌어요.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갑자기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요. 저는 리안이에게 너 언니 신혼집 주소 알아? 어디서 받은 건 없고? 리안이는 그때 저에게 신혼집 주소를 건넸습니다.
나도 언니 신혼집 한 번도 못 가보긴 했는데 여기 주소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 같이 가보자.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나는 항상 내 직감이 틀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리안이는 저에게 그 집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저는 바로 리안이 손을 잡고 리나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리안이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허허벌판에 그냥 텅 빈 공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어두울 때 찾아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뭐야? 도대체 언니 어디 있는 거야?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거야? 나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언니가 어디 있는 거야? 언니 어디 있어? 저희 모녀가 벌벌 떨면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한 할머니가 쓱 나타난 겁니다. 아니, 저번 주인가? 여기 위에 원래 컨테이너가 1년 정도 있었거든. 거기서 한 부부가 사는 듯 싶더니 저번 주부터 그게 없어지더라고. 어머, 네네. 할머니, 그래서요? 그래서 혹시 그 컨테이너 박스에 누가 산지 아시나요? 아니, 나는 모르지. 그런데 이상한 게 컨테이너 박스가 철거된 이후에 한 남자가 삽으로 땅을 막 파더니 어떤 여자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냥 입에 담기도 힘들 상욕을 퍼붓는 거예요. 나는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그 남자는 동네 사람들이 듣든 말든 그냥 삽으로 땅을 막 파가지고 여자를 밀어 넣었대.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가서 말리려고 했는데 노인네가 말려서 뭘 어떡하겠어. 소리가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눈 꼭 감고 집에 갔지. 설마 그때 그 남자가 여자를 파묻은 건 아니겠지? 할머니의 말에 저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불안감이 제 내면에서 차올랐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저는 손톱을 뜯었습니다. 막내 리안이가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물었어요. 혹시 일주일 전에 저기 공터에 있었던 컨테이너에 살던 부부 아세요? 제발 그 부부 근황 아시는 분 있나요? 모두들 몰라요. 컨테이너 박스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것은 알았는지 그게 누구인지는 우리도 모르지. 뭐 그냥 남자랑 여자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보인다고 생각했고 그 이상은 우리도 몰라. 뭐 갑자기 컨테이너 박스가 사라지긴 했더라고. 모르겠어. 우리도 뭐가 뭔지. 동네 주민들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저는 멘붕의 멘붕이었습니다. 아무도 딸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으로는 거의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지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온 걸까? 하고요.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이요. 지금 실종이 되었거든요. 연락도 안 받고 지금 미치겠어요. 그냥 애가 어디를 간 건지 집이라고 알려준 주소는 아무도 없고. 경찰들은 다 큰 성인이 실종되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결국 경찰서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들 딸내미가 실종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반응할 거야? 지금 우리 딸이 어디서 벌벌 떨고 있을지 빨리 그걸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불쌍한 내 딸 빨리 살려내라고, 빨리.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정말 통곡하듯이 호소하면서 막 말을 하니까 경찰들도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름이 끼치는 것은 형사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종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어머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님 명의 앞으로 10수억 대의 보험이 걸려 있어요. 이게 한 달에 보험료만 400만 원이 나가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고, 심지어 따님은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직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험을 든 사람은 따님이 아니라 따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고, 정말 순전히 보험을 목적으로 이걸 가입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금 강력팀에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형사의 말에 저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렇게 이틀 동안 형사들은 막 온 산을 다 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 딸이 사망했다고 추정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원래 딸이 살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던 공터의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기도 했어요. 원래는 땅 주인이 안 된다고 막다가 사람이 묻혀있을 수도 있다는 한 주민의 제보가 있었다고 경찰들이 말을 하니까 허락을 해준 거죠. 그리고 땅을 팠을 때 동네 사람들이 기함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네킹 머리만 잘린 부분이 8개가 발견되어 있었어요. 저거 사람 머리 아니야? 동네 사람들은 땅에서 사람 머리가 발견된 줄 알고 다들 눈을 가리고 애들을 현장에서 내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사람 머리가 아니었고 마네킹 머리였던 거였어요. 경찰들은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더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지요. 내가 아무리 딸이 미워도 그래도 나랑 같이 살게 할걸. 딸이 막상 실종되니까 저는 정말 후회가 막심해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1년 같았지요. 그때 형사가 딸의 행방을 알아낸 것 같다고 말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의 남편의 행방을 찾았다는 정보가 들린 거죠. 알고 보니 인천 쪽 하우스에서 딸의 남편은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이번에 인천 쪽에서 하우스 도박장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 안에서 패싸움이 벌어진 모양이더라고요. 판돈이 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싸움이 난 거지. 거기 망을 보고 있었던 알바가 칼부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몰래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들이 출동해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신분을 확인하는데 딱 한 남자만 신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형사가 쎄한 마음에 이제 실종자 관련 몽타주나 정보들을 쫙 보는데 그 남자가 그 정보에 있어서 우리 팀한테 연락하고 우리가 지금 수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서로 데리고 와서 조사할 건데 유의미한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사의 한마디가 얼마나 한 줄기의 비처럼 들린지 몰랐어요.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웠는데 딸의 남편을 찾았다는 게 큰 위안이 되었지요. 반나절 정도 흘렀을까요?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따님 행방 찾았습니다. 우리 딸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제발 그것만 알려주세요. 우리 딸 어떻게 되었나요? 따님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신병원으로 바로 옮겼고 어머님도 거기로 가시면 될 듯합니다. 형사의 말 한마디에 저는 잔뜩 긴장했던 몸이 차르르륵 긴장이 풀렸고 그대로 집에서 주저앉았어요. 리안이가 저를 끌고 병원으로 갔고 거기서 첫째 딸이 눈을 감은 채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딸 도대체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어디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딸이 정말 죽어서 엄마 앞에 나타날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 딸, 엄마가 우리 딸 도와줄게. 딸, 말해봐. 이제 엄마는 딸 편이야. 딸은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수사팀 중에 한 분이 지금 거의 일주일을 넘게 쫄쫄 굶고 방 안에 갇혀 있으셨어요.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는 지금 당장 뭔가 말하는 것은 못하시고 그럴 겁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도 충격이 너무 커서 실어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일시적인 거긴 하지만요. 그래도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저는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몰라요. 설마 딸을 다시 영영 못 볼까봐 진짜로 불안했거든요.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저도 그냥 딸을 따라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도 먹었었습니다. 딸은 그래도 며칠 이내로 정신을 차렸고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정말 여러분은 아시죠? 숨 넘어갈 듯이 울었다는 말을요.
제 딸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숨 넘어갈 듯이 울면서 1시간가량은 우느라 말을 못했어요. 당황하기도 하고 멘탈이 거의 붕괴가 되었지요. 그런데 저는 딸 앞에서 제가 힘들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표시를 내기 싫었습니다. 울면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킨 딸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아빠에 대한 분노를 엄마한테 풀었나 봐. 이제 알겠어.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바보 같았어. 나는 아빠가 너무 싫었고 가난이 싫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한테, 돈 많다고 생각한 남자한테 엄마 동의도 없이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 알고 보니까 완전 도박 중독의 폭력적인 남자였어. 알고 보니 딸이 결혼한 남자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술과 도박에 의지하면서 허영심과 허세만 가득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말도 있고 해서 버티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 남자와는 살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 냉철하게 이혼하자고 말하니 그 남자가 돌변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때부터 제 딸은 저와 그리고 동생,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거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폭행을 당하며 살았던 겁니다. 제 딸의 남편놈은 제 딸이 보는 앞에서 마네킹 목을 자르는 행위를 보였고 그 목을 땅에다 묻으면서 딸에게 위협을 가한 거였어요. 너 한 번만 나한테 대들면 죽여버린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 딸은 벌벌 떨면서 그 이후로 반항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닌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위놈이 도박장을 다시 가게 된 거고, 거기서 도박을 하다가 저에게 완전히 딱 걸려버린 거였죠. 에휴,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날 이제라도 탈출했으면 됐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힘들었겠니.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엄마라는 품은 항상 언제나 여기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알겠지? 우리 딸. 딸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았고 저희는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위는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전에 저질렀던 혐의들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망치로 쳐서 살인할 뻔한 적도 있었고, 제 딸을 감금하면서 사람을 학대한 혐의도 있었지요. 결국 사위놈은 구속영장이 날라와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승줄에 묶여서 지금은 조사를 받고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딸 앞으로 보험금을 들어놓은 것은 나중에 도박이 실패했을 때 딸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뒤 제 딸 명의로 나올 보험금을 자기가 훔치려고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역시나 형사들이 예상한 게 맞았어요. 그리고 전부 보험료는 제 딸의 명의로 대출한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대출, 제 2금융권, 3금융권 전부 다 딸의 명의로 대출한 거였어요. 속이 터지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딸 명의 앞으로 빚만 수천만 원이었고요. 정말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제 딸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목숨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아휴, 생각만 해도 화딱지가 나는데, 하여튼 그놈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지금은 항소 중이에요. 나중에 형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놈은 이미 구속되었고 거기서 자해하고 죽어버린다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는 그놈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차피 무기징역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언젠간 나올 텐데, 그런 놈이 사회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놈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제 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몸 건강은 빠르게 회복이 되었는데 나가버린 멘탈은 쉽사리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을 저와 그리고 리안이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아무래도 보통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장녀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원래도 책임감과 무게감이 강한데 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남자를 찾아 떠나다가 본인 아버지와 거울처럼 똑 닮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결과는 논문에서도 나온 거고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의 영역을 잘 봐야 해요. 비록 큰 따님이 커가면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남들에게 상처도 주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따님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따님을 우리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저요. 우리 큰딸을 위해서라면 심장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큰딸을 사랑해요. 그렇게 저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3년간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정말로 다행인 게 큰딸의 정신 상태도 정말 많이 안정이 되고 어릴 때 상처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했던 원인을 무의식 속에서 찾았고 원인이 해결되니 많은 것이 치유되었어요. 적어도 제 딸은 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못난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품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엄마를 위해서 앞으로 살 거야. 이제는 결혼 같은 거 안 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더 최악의 선택을 하는 일은 내 인생에서 절대로 없을 거야. 고마워, 엄마. 그렇게 저와 딸은 화해를 하게 되었고 과거를 반성한 딸은 고교생 때 자신이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를 구한 것이었죠. 아무래도 본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렇게나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고 딸은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하여튼 지금 딸은 참회하면서 살고 또 자신을 1순위로 두면서 남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워낙에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항상 성우를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성우에 도전하면서 딸이 많이 좋아졌네요. 자아 실현도 하고 매 순간순간 무언가 할 게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고 또 너무나 좋았습니다. 리안이도 언니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 세 모녀 비록 정말 힘들게 살았고 지금도 하루하루 식당 일을 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 또 다른 기회가 나오고 그게 저희 가족을 숨쉬게 해준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니까요. 여러분, 저희 세 모녀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함과 평안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던 분들은 본인의 마음의 상처를 잘 돌봐주길 바라요. 그게 언제든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긴 저의 인생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